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21세기의 시작이었던 2001년 개봉한 오기환 감독님의 영화 선물을 발굴 중인 저희 호우 시절.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는 한국 멜로 영화들의 수준도 빠르게 올라가고 일단 양적으로도 작품들의 숫자가 정말 많이 쏟아진 그렇죠. 시기거든요. 네. 저희도 이미 그 영화들 중에서 몇몇 작품을 다루기도 했고 앞으로도 다룰 예정인데 오늘은 이 한국 멜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볼까 싶어요. 조세프님은 그 멜로라는 장르, 네. 뭐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대리만족이랄까? 노양노염. 뭐 대리만족은 죄가 아니죠. 네. 전혀. 이 한국 멜로 영화의 계보라고까지 저희가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 89년에 강우석 감독이 만들었던 행복은 성적순이 네. 아니잖아요도 네. 사실 멜로 영화라고 볼 수 있죠. 10대 멜로 영화. 10대 멜로, 하이틴 멜로라고 그렇구나. 해야 되나? 근데 좀 결이 다르게 우리가 얘기하는 멜로는 그 뭐 로맨스가 꼭 가미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목표로 달려가는 두 남녀들의 고군분투죠. 네. 여기서는 근데 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은 저희가 이미 많이 다루고 격찬했던 허진호를 말할 수밖에 없고 맞아요. 허진호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맞아. 허진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네. 그러니까 허진호 감독님은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죠. 네. 한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에피 때 조금 했었는데 네. 강우석에서 강재규로 그리고 강재규 이후에 박찬욱, 봉준호, 김지훈, 최동훈 맞아요. 뭐 진짜 스타 감독 시대가 열렸잖아요. 맞아요. 한국 영화 지형이 막 움직였는데 그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지금 얘기하신 그 감독들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봉준호? 봉준호. 네, 봉준호, 박찬욱. 음. 사실은 근데 허진호인 것 같아요. 허진호. 그러니까 제일 제 마음속에 깊이 남은 건 허진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찬욱, 봉준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멜로라는 장르만큼은 이 20년 전에서 지금까지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지금 한국 멜로가요? 네, 한국 멜로가 네. 강우석, 강재규 이후에 뭐 아까 좀 전에 제가 열거했었던 감독들이 계속 나왔고 네. 우리 영화판이 정말 커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멜로는 과연 그랬나? 허진호 이후에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허진호의 위대함과 동시에 네. 한국 멜로가 외면받고 있다. 더 이상 시장의 특성 이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네. 좋은 작품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이고요. 멜로에 한정한다면? 네, 멜로만으로. 네, 지금 뭐 봉준호 감독님이나 최동훈 감독님이나 이렇게 다 좀 약간 장르 영화들이니까. 그렇죠. 네.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 네. 그 시절 나왔던 이 영화의 어떤 포지션을 생각해 보면 네. 약속이나 하루나 편지 등의 어떤 최루성 멜로? 네. 최루성 멜로. 맞아. 그런 말이 있었어. 이 심파? 이런 거보다는 비슷한 포지션은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네. 접근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좀 더 높은 레이팅을 주고 싶고요. 제 네, 개인적으로는. 네. 하지만 우리가 다룬 허진호의 작품이나 또 파이란 그쵸. 맞아. 파이란이 있지. 그거는 좀 비교할 수 없는 좀 큰 부등호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다. 네. 한 골반 정도에 가 있다. 그들보다는 낫다.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네, 그렇죠. 다시 그 작품들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기준이 그만큼 지금 네.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이긴 한 거죠. 그래서 허진호라는 인물이 네. 얼마나 갑툭튀였고 또 또 동시에 허진호가 너무 많이 개선해놔서 네. 너무 많이 바꿔놔서 네. 그 문법을 도대체 누가 바꿀 것이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유재하 네네네. 유재하 씨의 유작 앨범이자 데뷔 앨범이었던 네, 그 사랑하기 사랑하기 때문에 네, 앨범이 네. 정말 많은 뮤지션들한테 영감을 줬고 그렇죠. 발라드의 문법을 바꿨다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발라드를 만드는 작품이죠. 네. 그리고 사실 거기서 큰 차이를 지금 못 느끼고 있다라면 그게 벌써 30년이거든요. 35년이구나. 유재하가. 네. 허진호 역시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 네. 35년이고 허진호가 25년이네요. 네. 네, 맞아요. 그 25년의 이 세월을 과연 어떤 멜로 감독이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멜로를 접근할지에 대한 기대감과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지 않아서 아쉬움을 전 느끼고 있어요. 원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시기가 참 재밌는 시기인 게 허진호 이후에 왜 바통 터치가 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저희가 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 교수를 하려면 대학 교수를 하려면 왜 명문대학 교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되게 냉정한 현실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아무리 천재적인 학자여도 중요한 거는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제자들이 그 스승의 연구물을 많이 인용을 해주면
그 스승이 실제보다도 더 대단한 학자, 더 영향력이 많은 학자가 된다는 거죠. 일종의 다단계구나. 그렇죠. 근데 아무리 천재적인 학자여도 그 뒤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진호의 경우에도 제자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모든 감독이라고 봐도 되지만 그렇죠. 실제로 허진호 연출부에서 뭔가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이 좀 약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 되게 현실적인 접근을 한번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게 되고 네. 두 번째로는 한국 영화가 2000년대 초반인데 이제 네. 허진호 감독님이 봄날은 간다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외출 내기 전 시기거든요. 네, 네. 요 무렵에 한국 영화가 조금 멜로의 방향성이 다르게 어호. 꺾이는 부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아까 이제 멜로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두 남녀 그렇죠. 고군분투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2002년도에 어떤 작품이 나왔냐면 결혼은 미친 짓인다라는 작품이 나와요. 이게 가무성 엄정화 작품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 멜로가 택한 길은 굉장히 정치 사회적인 길로 갔더라는 거죠. 멜로라는 거는 일종의 판타지야. 결혼? 그게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할 만한 것일까? 결혼은 미친 짓이야. 결혼은 두 남녀의 노예 계약이야. 라고 하는 일면 상당히 냉소적인 루트를 택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한국 영화의 관점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한번 계보가 꺾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 선물에서도 그런 끝자락들이 조금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원우 씨 얘기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네. 멜로라는 감정은 어떤 영화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 하나의 장르적인 영화의 특성으로 제작하는 것보다 어떤 장르 영화나 혹은 어떤 이야기 속에다가 멜로를 집어넣어버리는 효과로 바뀐 맞아요. 거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냥 한 얘기를 되게 잘 감싸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멜로라는 장르는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니야? 이 안에서 더 이상 새로운 건 없는 거 아니야? 한계 지점이 보인다.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워낙에 많은 시도들이 있기도 했어요. 그쵸. 정말 많은 최루성 멜로들이 나왔었고. 그건 그래요. 맞아요. 사실 이 시기가 2001년도면 요 시대 얘기를 잠깐 해보면 DJ 정부 후반기거든요. 네. 요 당시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일본 문화 개방입니다. 그렇죠. 90년대 후반에. 예, 이때 음악 분야도 그렇고 영화 분야에서 이제 일본 영화들이 공식적으로 극장에 걸리기 시작한 시기예요. 네. 그래서 러브레터 같은 작품들도 저희가 발굴도 했지만 극장에 걸려서 대단히 큰 히트를 하기도 했고 또 히로스에 료코 주연의 철도원 같은 작품들도 들어와서 꽤 많은 관객들이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화 선물에도 보면은 요 일본 영화들의 좀 느낌들이 좀 보여요. 이 캐릭터들의 맞아요. 그 네. 모습이나 그렇죠. 혹은 이영애 씨의 머리 스타일 같은 것도 그렇죠. 히로스에 료코랑 되게 많이 겹치거든요. 바람머리라고 하나. 그렇죠. 쇼컷으로. 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본 문화까지 우리가 그 당시로선 되게 두려워하던 게 일본 문화였는데 이 일본 문화가 개방되면서 한국 감독들도 되게 베리에이션이 넓어진 모습으로 정말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아이디어들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선물은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도 멜로를 할 건데 우리는 좀 다르게 갈 거야. 너 때로는 웃음이라는 게 얼마나 슬픈지 알아? 웃음 속에 담겨있는 그 슬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야심이 느껴지는. 그렇죠. 물론 그 야심은 이제 절반의 성공으로 좀 머무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시도들이 보이는 작품이긴 한 것 같다는 거죠. 분명히 유의미한 시도였다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영화에서 그랬던 영화들을 잘 못 봤죠. 드라마.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코미디언이 웃기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이 페이소스가 네. 사실 선물이란 영화를 계기로 많은 코미디언들의 애환에 대해서 맞아요. 약간 조명했던 시기이기도 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나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원우 씨가 그리고 특히 코미디언에 대한 어떤 네, 저는 거의 경외심이 있죠. 그렇죠. 네. 그 어떤 존경심이 있잖아요. 전 너무나 위대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원우 씨가 볼 때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개그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하면 코미디 얘기가 나와서 네네. 참 이 영화 선물이 야심찬 도전을 했지만 절반의 성공으로 그쳤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라고 하는 예술은 386 세대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기존의 가치관을 좀 전복하고 예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치관을 좀 뒤집어 엎어보는 그런 도전 정신에 대한 것들과도 많이 닿아 있는 것일 텐데
이 영화는 사실 그런 근본적인 데까지 가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지만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지는 못한 거예요. 그게 약간 강우석 영화의 좀 전체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강우석이라는 사람이 위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딱 그 시대에 하고 싶은 얘기를 맞아. 그러니까 그 시대의 대중들과 네. 결을 같이 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그렇지. 어떤 맞아. 선구자적인 메시지를 던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그 시대가 그냥 보이게 맞아요. 되는 너무나 네네. 좋은 자료가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도 용기의 목적이 사실은 결국에는 성공이에요. 그렇죠. 사회적인 성공. 그렇죠. 그러니까 개그맨으로서 독창적이고 내가 정말 누구도 가지 못한 수준 높은 개그 코미디 얘기를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개그 천왕이라는 배틀 프로그램에서 일종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맞아요. 그걸 바라는 건 이영애 씨도 마찬가지예요. 정연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을 했고 용기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그맨의 길을 택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여전히 이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보란 듯이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영화 안에서 이 두 사람은 서울 시내 그것도 약간 강남으로 추정되는 네. 아마 자가로 추정되는 어떤 집에 살면서 이영애 씨는 해피랜드라고 하는 아기용품점에서 일을 하고 심지어 이 매장의 점주입니다. 그렇죠. 이 영화 이제 중간에 보면은 또 이정재가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정재 그 용기네 부모님이 조금 사는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는 집이에요. 네. 그 우리 옛날에 요새 이제 그 누가 성대모사 같은 거 할 때 그 부잣집 벨소리 그 흉내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집이에요. 평창동이나 성북동에 있는 그런 집 느낌이야. 같은. 네. 그러니까 이 이정재 이영애 부부가 정치 사회 그런 계층적으로 봤을 때 절대 서민은 아니에요. 중산층 이상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남편이 개그맨으로 외적인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행사 뛰고 이런 거는 이 부부가 생각하는 성공의 카테고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또 강우석 월드에서의 그 논법이기도 한 거겠죠. 그리고 그 시절에 바라봤던 엔터테이너에 대한 지위예요. 맞습니다. 아까 원호 씨가 이병헌 배우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경향신문에서 좀 비판을 맹렬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언론인들이 이 엔터테이너들을 맞아요. 그렇게 대하던 시기인 맞아, 거예요. 똑똑하게 갑처럼. 흔히 말하는 딴따라였던 그렇지,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이 우리 한 20년 지났는데 딴따라는 얘기를 거의 안 써요. 그렇죠. 아무도 쓰지 않죠. 거의 아무도 쓰지 그만큼 않죠. 연예인들의 어떤 직업적 지위가 위상이, 달라졌고 위상이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 영화의 가치관 그 자체를 저희가 뭐 어떻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시대였다는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20세기적인 욕망이고 이 영화의 또 21세기를 열고 있었던 그 초반의 그런 가치관이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잘 방금 말씀하신 게 그 당시 시대의 세계관이라는 게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갑과 을이 있어. 쉽게 말해서 개그맨 딴따라는 을이고 PD는 갑이야. 여기서도 PD가 되게 횡포를 좀 부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PD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죠. 네. 심지어 그러니까 이영애 씨가 정영기의 아내가 PD한테 가서 이렇게 좀 읍소를 하는 네. 되게 무시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가치관은 뭐냐면 사람이 절대 원칙대로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 PD한테 아부도 해야 되고 술도 사야 되고 안 되면은 PD 부인한테라도 가서 선물도 줘야 되고 이게 다 지금 이제 관점에서는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때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2년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서 네. 취임사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그렇죠. 시대가 끝나야 된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가 청산돼야 된다. 라고 취임사를 하셨는데 바로 요 시기의 시대 정신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영화가 이제 관객에게 주는 카타르시스에도 좀 한계점이 느껴져요. 맞아요. 되게 재밌는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이 영화 선물의 클라이막스 장면이 뭐냐면 이정재가 이 생방송 개그 프로그램 지금으로 치면은 뭐 코미디 빅리그 같은 프로그램의 결승전에서 공연을 하면서 네. 다 그 개그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탁 흘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뭐 공식적인 이 영화의 명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이영애가 방청객에서 그걸 보면서 눈을 감는 죽어가는 장면인데 재밌는 게 이 영화 이정재가 눈물을 탁 흘리면서 개그의 클라이막스를 형성할 때 이 영화가 오페라 음악 한 구절을 깔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영화는 웃음이 주는 그 개그가 주는 슬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오페라가 주는 그런 전형적이고 하이클래스적인 그렇죠. 통념화된 슬픔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개그가
뭐 슬퍼. 음. 슬픈 개그라는 게 있어? 음. 근데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음.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개그라는 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각을 건드리는 그렇죠. 것이기 네. 때문에 저는 굉장히 깊이 있는 그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 선물은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코드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접근했다기보다는 개그맨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를 좀 객체화하고 쟤네 솔직히 뭐 사회적인 신분은 좀 낮지 뭐 그렇게 멋진 직업은 아닐 수 있지 라고 하는 전제가 약간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당시의 시대적인 통념이라는 거죠. 사실은 아까 제가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얘기를 했지만 요 영화랑 같은 해에 나온 작품들이 사실은 엽기적인 그녀라든지 그렇죠. 여기서 그 엽기적인 그녀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작품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전지현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그때까지 통용되던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모든 통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엽기적인 그녀에서 엽기라는 말은 네. 이제 다 휘발되고 날아갔지만 그 안에 있는 캐릭터는 여전히 유의미하게 빛나고 있죠. 별에서 온 그대 전지현이 그렇죠.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이에요. 맞아요. 여전히 시간이 그냥 지난 거예요. 그렇죠. 네. 도둑들의 전지현이 맞아요. 그때 전지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념비적인 작품에는 이 선물이 좀 도달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통념을 전복시키지는 못하고 다만 그 안에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류의 가치관 전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시대의 교차점을 더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국 영화의 역사상 그 계보 안에서 이 선물이라는 영화를 좀 어딘가로 배치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류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보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시도를 해본 거는 유의미하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니까 시대의 가치관을 전복시키지 못할 거라면 그 시대에 완벽하게 스며드는 것도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에게 되게 좋은 나름대로의 효과를 주더라. 과정상에 있는 작품이 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네. 원호 씨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단어들이 얼마나 유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 이 감정이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네. 웃음과 눈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맞아요. 서로 정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묶이는 얘기거든요. 네. 정치로 얘기하면 진보와 보수도 그렇죠.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치를 얘기하는 사람들만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어떤 감정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걸 너무 반대라고 해서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불현듯 갑자기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류의 우리의 생각을 좀 정돈하게 만드는 효과는 네. 저는 이번 발굴 과정에서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 더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학자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